말단 병사의 전설 제88장 달인수와 강세진이 잔을 부딪히며 긴장한 기분을 씻어내려던 찰나 갑작스레 날카로운 통신음이 울려 퍼졌다. 강세진은 입을 삐죽이며 투덜대다가 통신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곧 이젠 질릴 만큼 들어본 은하제국 중앙 컴퓨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세진 중장, 달인수 중장. 긴급조례 제3항에 따라 두 분은 현재 은흥제국의 최고 군사지휘관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라고? 강세진과 달인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긴급조례 제3항 그게 뭔지는 그들도 잘 알고 있었다. 전장에서 상관이 전사했을 때 그 아래 최고 계급자가 자동으로 지휘권을 승계하는 조항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소속된 건 단순한 함대가 아니라 은흥제국 전체였고 그 말인즉슨 제국 내 대장급 이상 모든 장성이 전멸했다는 뜻이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장군 전원이 몰살이라니? 설마 황궁에서 아태성의 유해에 조문하던 중 그 황궁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건가? 강세진은 다급히 중앙 컴퓨터에 상황을 물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그의 예상 그대로였다. 조문 도중 황궁이 폭발했고 공작이든 백작이든 가릴 것 없이 통째로 기화되어 버렸다는 것, 컴퓨터는 이어서 설명했다. 지금 제국 수도에서 최고군 지휘관은 중령, 행정 책임자는 우체국 부소장.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삼켰다. 지금 우리가 수도로 돌아가기만 하면 제국 전체를 손에 쥘 수 있잖아. 게다가 돌아가는 길에 제국 최고 군사령관 명의로 각 성계 주둔 부대를 통합하면 수도는 물론 방대한 병력까지 손에 넣을 수 있다. 거기다 황금색 망토 하나만 휘날리면 새로운 황조가 바로 눈앞이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달인수의 심장은 미친 듯이 고동치기 시작했다. 강세진만 없으면 자신이 단독 최고 지휘관이 되는 것이고 그 병력과 수도의 권력을 전부 손에 넣는다면 제국 전체를 삼킬 수도 있었다. 그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무서운 생각에 휩싸였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산되 미쳤어 라고 외치는데 마음속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속삭이고 있었다. 온 우주가 내게 손짓하고 있어. 달인수의 눈빛이 점점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강세진의 등 뒤로 살짝 움직였고 오른손이 천천히 허리춤의 권총에 닿았다. 강세진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심장에서 퍼진 서늘함이 몸 전체를 덮었다. 그는 술잔의 잔상 속에서 등 뒤 달인수가 권총 손잡이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본 것이다. 고개를 돌려 확인하고 싶었지만 본능이 말했다. 움직이지 마. 그 순간 네가 보는 건 총구일 거야. 강세진은 친구의 야망을 알고 있었다. 사실 자신도 야망은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친구를 죽이고 나라를 빼앗을 정도로 미친 건 아니었다. 우리가 쌓아온 우정은 고작 이런 작은 시험에도 무너질 만큼 얄팍했던 건가? 달인수의 손은 여전히 총을 움켜쥐고 있었지만 망설임이 느껴졌다. 그가 진심이었다면 벌써 방아쇠를 당겼을 것이다. 하지만 제국 전체가 너의 것이라는 유혹은 그의 이성을 조금씩 집어삼키고 있었고 마침내 달인수는 이를 악물고 총을 천천히 뽑기 시작했다. 강세진은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두정이라는 말에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그때였다. 컴퓨터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방을 울렸다. 강세진 중장, 달인수 중장. 황자 세 분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제국 법률 제12조에 따라 긴급 상황 시 황자들이 자동으로 제국의 최고 군사 행정 책임자가 됩니다. 따라서 방금 두 분에 대한 임명은 취소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철컹. 달인수는 날숨을 내쉬며 정광석화처럼 총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강세진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말을 내뱉었다. 좀 피곤해서 먼저 가보겠네. 그는 황급히 방을 나섰다. 강세진이 등에서 흘러나오는 냉기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미 들켰다는 걸 알고 있었다. 도망치듯 방을 나간 건 강세진의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였고, 동시에 혹시나 강세진이 반격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강세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물론 그 고개짓을 달인수는 보지 못했다. 이미 떠났으니까. 그는 그대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다 통신이 울렸다. 지휘관님, 달인수 중장이 제3함대를 이끌고 3호 군사성으로 이동 중입니다. 알았다. 통신이 끊기자 강세진은 말없이 술을 따랐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술잔을 들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 순간부터였어. 네가 등을 돌린 그때부터 우린 이미 적이 된 거야. 그는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며칠 후 은흥 제국의 황궁은 폭파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고위 관료와 장군들은 모두 죽었고 수도엔 중령 한 명이 치안을 유지하고 행정체계는 우체국 부소장이 간신히 돌보고 있었다. 그리고 살아남은 세 황자들은 제국의 황위를 두고 각기 군세를 일으켰다. 이 모든 소식이 말라연방까지 전해졌을 때 천유진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회의 테이블 위로 뛰어올라 환호성을 질렀고, 전선에서 하루하루 생사를 넘나들던 장교들은 군모를 허공에 던지며 외쳤다. 드디어 집에 간다! 하지만 전선에서 환호하던 장교들이 기쁨을 느낀 것도 잠시, 바로 모두가 욕이 튀어나올 만한 명령이 떨어졌다. 바로 은흥제국 잔당들이 점거 중인 해고를용 성계에 연방군이 강력한 일격을 날려야 한다는 명령이었다. 목표는 간단했다. 놈들을 본국으로 몰아내는 것. 이 명령은 전쟁을 책상으로만 배운 국회의원들이 내린 것이었다. 은흥제국이 내전에 휘말렸다는 정보를 듣자마자 지금이야말로 해고를용 성계를 탈환할 기회라며 입에 침을 튀기며 주장한 것이다. 놈들이 내전 중이니 우리가 조금만 두들기면 도망갈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계산으로 천유진과 연방군부의 장성들은 은흥제국 잔당의 전력을 수차례 경고했고, 연방군이 이미 너무 지쳤다고 호소했지만 결국 그들의 반대는 무시되었다. 법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그것도 또 하나의 정치 승리라며 웃고 떠드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천유진은 속으로 이를 갈았다. 내가 독재자였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으로 병사들을 사지로 보내는 일은 없었을 텐데. 설상가상으로 지금은 곳곳이 혼란한 탓에 통신 상황도 엉망이었다. 해적 세력들이 통신망을 망가뜨린 탓에 정보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던 천유진은 말 그대로 눈뜬 장님 신세가 됐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장지후가 의회야말로 연방을 움직이는 힘이라며 연설한 뒤 국회를 완전히 장악했으며 의회의 세력이 조용히 군부 내부까지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도. 한편 명령을 받은 위강혁과 휘하 장교들 내건우와 레이안근 즉시 작전 거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위강혁은 두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명령을 거부하면 군부는 너희를 해임하고 명령을 따를 다른 자들을 앉힐 거다. 적어도 너희는 병사들을 허무하게 소모하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난 믿는다. 그 한마디에 내건우와 레이안은 결국 명령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40만 척, 그것도 반쯤 박살난 함대가 군부 고위층을 욕하며 해고를용 성계를 향해 출항했다. 물론 강세진과 달인수 사이엔 이미 균열이 생겼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이끄는 제국 함대는 여전히 14만 척에 달했고 그중 4만 척은 최상급 전함이었다. 이쯤 되면 아무리 무모한 적이라도 가볍게 짓밟히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연방군은 상황이 불리하자 재빨리 후퇴했지만 제국 함대 내부의 묘한 경계심이 아니었다면 연방군의 마지막 전력까지 모조리 전멸했을 것이다. 간신히 돌아온 연방군은 가벼운 손실만 입었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 포상이 아닌 강등 통보였다. 위강혁은 중장으로, 내건우와 내이하는 소장으로 강등됐다. 말도 안 되는 인사조치에 연방군은 즉시 폭발했다. 특히 무제트 휘하의 함대는 아예 노골적으로 군부를 향해 병액 쓰더라 한마디 날린 뒤 통째로 고향 행성계인 제목성계로 도망가 버렸다. 결과 연방군 최정예 함대 3만 척이 단숨에 증발했다. 군부 내에서도 그동안 위강혁을 고려해 침묵하던 장교들이 더는 못 참겠다는 표정을 지었고 천유진은 무제트 함대가 고향으로 복구했다는 소식의 분노로 의회에서 테이블을 걷어찼다. 그 함대, 간신히 빌려온 거였다고. 도로 빼앗겼다고. 하지만 의원들은 묵묵부답이었다. 무제트를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제목 성계 출신 의원들은 오히려 우리 고향 청년들 멀리서 위험하지 않게 됐으니 다행이죠라며 천연덕스럽게 굴었다. 다른 성계 의원들은 씩씩거리며 이를 갈았지만 문제는 제목 성계 사람들은 너무나도 똘똘 뭉친다는 거였다. 정치력도 무시 못했고 괜히 건드렸다간 역풍이 두려웠다. 결국 다들 입 꾹 닫고 참았다. 하지만 이 강등 사태는 끝이 아니었다. 고향에서 영향력 있는 몇몇 소장들이 해적 토벌이라는 핑계를 대고 수천 척의 전함을 이끌고 고향으로 복귀한 뒤 아예 지역 영주처럼 자리 잡았다. 남은 군관들과 병사들도 온갖 핑계를 대며 집으로 돌아갔고 순식간에 연방연합함대는 병력 부족에 시달렸다. 어떤 전함들은 아예 조종할 인원이 없어서 움직이지도 못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한 의원들은 그제야 눈을 떴지만 체면 때문에 강등 조치는 철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끔찍한 짓을 벌였다. 군부에는 해적 토벌을 명령하고 연방이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도성권을 대상으로 징병령을 내렸다. 18세 이상 모든 연방 시민은 군 복무를 의무화한다. 거부 시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 후 군사기지로 이송하여 강제 근무에 배치한다.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의 천유진은 더는 못 참았다. 이딴 명령 내가 낸 줄 아는 사람이 생기면 어쩌냐. 그는 곧장 옷을 벗어던지고 사표를 던졌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승모질에 들어갔다. 의회는 오히려 쾌재를 불렀다. 좋다 굳이 새 대통령 뽑을 필요도 없고 그냥 병가 처리하면 됨. 지금처럼 권력을 주물럭거리기 딱 좋은 타이밍이지. 결국 대통령 병가 중이라는 명목으로 의회는 행정부 권력을 통째로 장악했다. 하지만 의회가 대통령 권력을 진짜 손에 넣고 나서야 연방의 현실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달았다. 당당히 그나 연방이라 불렸던 말라연방은 지금 행정명령이 통하는 지역이 도성권 내부 몇백 개의 행정성계뿐이었다. 하나는 제국에 점령당했고 셋은 스스로를 라이스 공화국이라 칭하며 독립했으며 두 곳은 장굴룡과 무제트가 통제 중이었다. 그럼 나머지 5개 성계는? 의회는 자그마한 희망을 붙잡고 5 성계를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보고받은 정보는 충격 그 자체였다. 신라 성계는 정체불명의 세력이 장악하고 신라 제국을 세웠고 문민 성계는 예나 지금이나 혼돈과 빈곤의 땅이었으며 지금은 해적들의 천국이 되었고 삼옥 성계와 좌라 성계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각 성계는 수많은 지방 세력, 대기업, 그리고 군인 출신 지역 영주들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 영주들이란 해적 토벌 간다 며 병력 끌고 나가선 그대로 고향에 눌러 앉아버린 전직 연방 군인들이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제 국회의원들 눈앞에 남은 건 우트 성계 하나뿐이었다. 한때는 전장 지도 위를 펄럭이며 큰 소리치던 의원들이 이제는 전략회의라는 이름의 판타지 롤플레잉을 하듯 작전 지도를 보며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그나마도 오래 가지 않았다. 전략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그들의 사기를 산산조각 내는 뉴스가 전해졌다. 칸무기, 전 연방군 출신 장군이 우트 성계에서 최상급 군함 한 척을 몰고 나타나서는
성계 내 모든 행정행성의 행성장을 끌어모아 문무견비한 이상 국가를 외치며 우투 공화국의 건국을 선포한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장굴룡은 두 눈을 부릅뜨고 씩씩거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개자식이 염치도 없고 간도 크고 연방의 고급 군함을 몽땅 들고 튀다니. 하지만 욕은 욕일 뿐 장굴룡은 곧 입을 닫고 칸묵이라는 새 이웃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계획에 더욱 열을 올렸다. 지금 이 판국에선 한 발 늦는 것만으로도 제국 하나를 놓치는 시대니까. 이미 무제트와 칸묵이, 이 두 예전 동료는 각자 나라를 세우고 지지 세력을 굳히는 데 성공하고 있었다. 장굴룡은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한편 무제트는 외부 정세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자국 내 생산과 건설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정치는 정치고 나라 살림은 나라 살림이다 라는 철학이었을까? 그리고 그의 아들인 강태민은 이미 소장 계급까지 뛰어오른 상태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버지에게 묻기 시작했다. 아버지, 언제 즉위하실 겁니까?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어서 황제 자리를. 무제트는 처음엔 다직대가 아니다라며 인내심 있게 설명했지만 몇 번을 말해도 강태민의 눈에는 욕망만 반짝였다. 결국 무제트는 울컥한 나머지 강태민을 국경지대의 순찰 업무로 날려버렸다. 해적들이 자꾸 국경 넘는단다. 가서 직접 막아봐. 하지만 이게 웬걸. 강태민은 기뻐 날뛰었다. 와! 드디어 또 진급 기회. 국경 순찰이라니 전공 쌓기 딱이잖아. 그는 이미 군에 남아 빠르게 진급하는 쾌감을 맛봤기에 유배는커녕 기회로 받아들이고 쾌재를 부르며 국경으로 달려갔다. 우선 나이스 공화국의 국경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나이스 공화국의 드라 성계와 숨은 성계는 각각 사목 성계와 좌라 성계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대로 사목과 좌라 성계는 지금 무란 성계처럼 온갖 세력들이 판을 치는 무정부지대가 되어버린 상태였다. 이에 무제트는 자국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한때 약속했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드라와 숨은 성계의 변두리에 해당하는 연방군의 학살로 고통받았던 수백 개의 행성들을 행정성으로 지정해 해적단들에게 선물로 넘겨주었다. 해적단의 부정에 대한 보답이었다. 이 선물을 받은 해적단들은 감동의 몸을 떨었다. 게다가 이 지역은 본래 그들의 활동 근거지였기에 어느 정도 규율을 지키며 점잖게 굴었다. 행정성에서 멋대로 날뛰는 짓은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은 연방군에게 지옥 같은 대우를 받아온 민간인들에게는 마치 문명인이 나타난 것처럼 보였고 해적단의 지배는 생각보다 빠르게 받아들여졌다. 게다가 원래부터 존경받는 걸 좋아하던 해적들은 민간인들에게 따뜻하게 굴었다. 물론 기본 본능인 약탈을 멈출 수는 없었다. 하루라도 안 털면 손이 근질거릴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주변은 전부 같은 편 해적단이라 아무나 털 수도 없는 일,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무소속 주권 없는 해적연합이라는 느슨한 연맹이었다. 이 연맹은 방어 시에는 똘똘 뭉쳐 반격하고 공격 시에는 각자 알아서 움직인다. 누가 누구를 약탈하든 상관 안 하지만 외부 세력이 침입하면 연합전 해적단이 단체로 대응한다. 그러니 누구든 약탈하고 싶다면 연합 밖으로 나가고 위협당하면 안으로 도망치면 그만. 들어온 놈은 수백 개 해적단에게 끔살 확정. 이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또 있을까? 그렇게 해적들은 기꺼이 라이스 공화국의 외곽 방패 역할을 자처했다. 그 누구도 라이스 공화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물론 길을 잘못 든 해적이 실수로 들어올 때는 순찰관이 조용히 귀띔해줬다. 거긴 넘지 마. 형제들 다 여기 있어. 그럼 요즘 무란 성계 옆에 문민 성계에서 또 해적이 출몰하는 이유는 뭘까? 무제트가 연방 해적들을 전부 데려간 거 아니었나? 정답은 간단했다.
문민성계에서 날뛰는 해적들은 본토 해적이 아니라 외국 해적들이었다. 국경 넘고 성계 넘고 나라까지 넘은 진짜 찐 해적들. 연방 해적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생길이었다. 왜냐고? 나라의 핵심 성계는 중앙에 있고 해적들이 받은 땅은 외곽이니 본토 해적들은 최소한 전기, 수도, 가스는 잘 나왔다. 이 본토 해적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녀석들이 있었다. 황금해골 해적단. 이놈들은 연방의 광산청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털어간 녀석들이었고 지금은 자기들만의 행정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행정성, 그냥 평범한 해적단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었다. 말 그대로 천국. 해적단장 조호진, 당호은 세금률을 단 1%로 낮추고 그마저도 공무원 월급 정도로만 사용했다. 게다가 행성 운영엔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완전 방임, 자유방임. 그렇다 보니 행성의 암흑가 조직들은 이놈들이 만만해 보여서 우리도 해적이랑 똑같은데 그냥 밀어버리자. 나는 미친 생각을 했다. 결과는 조호진은 그들을 하나하나 병원으로 보내 미라처럼 말린 뒤 건조 인체 표본으로 만들어 전 은하에 전시해버렸다. 이 광기를 본 주민들은 즉시 각성했다. 이 해적단, 겉으론 순둥이지만 늑대는 하늘에 올라도 양은 먹는구나. 그리하여 조호진의 행성은 평화롭게, 자유롭게, 단 건드리면 죽는다는 불문율 아래 조용히 잘 굴러갔다. 물론 이런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조호진은 하드디스크를 손에 넣은 이후로 약탈은 멈췄다. 그 대신 하드에 있는 좌표를 따라 무인 행성을 찾아다니며 채굴을 시작했다. 그리고 채굴한 광물은 자신이 관리하는 거대한 무인성에서 재련했다. 물론 이 재련된 금속은 판매용이 아니었다. 그 행성은 지금 군사요새로 변모 중이었고 온 사방이 전함과 무장 로봇으로 뒤덮여 있었다. 바깥에서 보면 그냥 반짝이는 무인성일 뿐이지만 실상은 전기와 기계화된 군사기지. 이 은하에선 누구도 몰랐다. 조호진이 은밀히 전면 기계군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렵 대통령 권력을 움켜쥔 의회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 다음 목표는 원수부에 틀어박힌 오명진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오명진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을 가진 은하 원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남자에겐 결정적인 약점이 보이지 않았다. 압박도 통하지 않았고 협박할 빌미도 없었다. 그렇게 궁지에 몰린 의회는 초조해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젊고 아름다운 한 여성이 원수부로 들어섰다. 그녀는 연방의 꽃이라 불리는 니나샤, 지금은 원수부 비서실의 비서였다. 평소였다면 이상할 것 없는 일이다. 하지만 오늘은 원수부 전체가 휴무일. 다들 쉬는 날, 원수부 안에는 오명진과 리나샤, 단 둘뿐. 의원들은 이 상황에 눈이 번쩍 떠졌다. 이거지. 로맨스 스캔들이다. 바로 자기가 장악한 언론사에 연락을 돌리며 원수의 불륜을 대서특필할 준비에 돌입했다.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틈을 타 약점을 캐내려는 고전적이지만 치명적인 수법이었다. 하지만 정작 원수부 안은 조용했다. 오명진은 창밖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고 니나샤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둠이 내렸고 달빛이 원수부 안을 비추기 시작했다. 오명진은 등을 돌리고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나라에서 나를 아는 사람은 전부 죽었어. 그리고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도 다 기화됐지. 이 말을 들은 니나샤는 속으로 숨을 멈췄다. 그럼 그때 마신 건 연기였단 말이야. 일부러 나한테 말하려고. 그녀는 오명진이 왜 그걸 일부러 말했다고 생각했는지 곧 잊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말이 의미하는 바였다. 오명진의 말과 은흥제국 황궁에서 벌어진 대폭발 사건 모든 고위 관료가 기화해버린 그 끔찍한 참극을 연결해본 니나샤는 곧바로 깨달았다. 설마 그 폭발, 당신이 한 거야? 오명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런 실력도 없고 그런 짓을 할 이유도 없어. 니나샤는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무자비한 학살자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걸까? 분위기가 누그러지자 그녀는 살짝 웃으며 물었다. 그럼 아태성은 당신 아버지였던 거야. 말도 안 돼. 둘이 나이도 비슷한데. 오명진은 니나샤의 말에서 묻어나는 기분 좋은 뉘앙스를 느끼고 조용히 웃으며 답했다. 형이야. 나보다 5살 많아. 지금 조카들끼리 서로 죽이려고 전쟁 중인데 당신은 안 말려. 니나샤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오명진은 킥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나서서 말린다고. 말라 연방의 원수가 은흥제국 황자들의 황위 다툼에 개입한다고. 그런 얘기하면 병원에서 데리러 온다. 정신병 걸렸다고. 그의 호쾌한 웃음에 리나샤도 따라 웃었다. 그 후 두 사람은 다시 말없이 조용히 마주한 채 따뜻한 침묵 속에 머물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느 순간 오명진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나랑 함께 가줄래? 리나샤는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다. 하늘 끝, 바다 끝, 어디든 따라가요. 아니, 영원까지 함께할게요. 그 말에 오명진의 어깨가 한순간 떨렸다. 그리고 한참 뒤,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리나샤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의 등 뒤에서 안았다. 밤은 깊어졌고 대통령궁은 불이 모두 꺼졌다. 원수부 밖에서 오래도록 기다리던 기자들은 인내심이 한계에 달해가고 있었다. 오명진이나 리나샤가 나오지 않자 기자들은 마침내 결심했다. 안 되겠다. 몰래 들어가자. 사진만 몇 장 찍으면 대박이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수십 명의 그림자가 원수부로 몰래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시각, 원수부 접견실의 벽면이 갑자기 철컥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검은 특수전 전투복을 입고 철제 가면을 쓴 거대한 인물이 어둠 속에서 걸어나왔다. 그는 무광 블랙 장갑에 붉은 눈이 번뜩이는 금속 해골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물론 그 인물은 강진우의 교관이 아니다. 그 로봇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마치 오랜 기억을 되새기듯 말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이윽고 낮게 울리는 목소리가 입 밖을 뚫고 나왔다. 주인님, 드디어 자유로우시군요. 드디어 여사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후, 그때 제가 여사님 손에 이끌려 고철로 팔려갈 운명이던 걸 구출받은 이후 어느덧 50년이 흘렀군요. 로봇은 다시금 주변을 둘러보고 입가를 열며 웃었다. 이제 주인님의 자유를 방해하는 마지막 걸림돌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자들이 접견실로 몰래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이 본 마지막 장면은 붉게 달아오른 전신이 불꽃처럼 빛나는 로봇의 실루엣이었다. 그 후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날 밤 도성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 모든 시민이 잠에서 깨 창밖을 내다본 순간 원수부가 통째로 폭발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충격에 빠진 군인들은 곧바로 의회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의회가 드디어 미쳐서 원수한테까지 손댔구나. 문관들은 혼란에 빠졌고 서로 눈치를 살피며 혹시 외부 침입인가 라며 수군댔다. 소방대가 달려와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 확인된 것? 화려했던 원수부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원수와 함께 접견실에 있던 손님은 함께 기화되었다는 것. 정밀 탐사 결과 현장에서 사라진 인원은 약 수십 명. 그중 대부분이 정체불명의 침입자로 은흥제국 스파이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행방이 묘연한 유일한 원수부 인물은 여성 비서관 니나샤. 따라서 접견실에 함께 있었던 인물도 그녀였을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경찰의 조사 결과는 도성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의회는 당혹스러워했지만 곧 입을 모아 선언했다. 범인은 은흥제국 스파이. 사건은 해결되었으며 더 이상의 수사는 없다. 그러고는 슬금슬금 원수의 권한을 의회가 가져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폭발 직후 분노로 들끓던 연방군은 드디어 폭발했다. 명령 불복종, 작전 거부, 그리고 대규모 이탈. 전선이 지루하다고 느낀 몇몇 장군들은 아예 병력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물론 명분은 언제나 그랬듯 해적 토벌. 이전의 이탈은 몇천 척 수준이었지만 이번엔 다르다. 무려 10만 척이 넘는 전함이 일시에 빠져나가 연방군의 잔존 전력은 20만 척도 안 되는 수준이 되었다. 의회는 당황했다. 당장 징병을 가속화하고 헌병을 전함에 배치해 감시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조치는 오히려 충성심 있던 군인들까지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그들은 속으로 외쳤다. 이딴 연방에 충성할 이유가 없다. 결국 다들 떠났다. 칸무기, 장굴용, 무제트 어디든 고향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남은 병력은 오직 도성권 출신 군인들뿐. 함대는 단 4만 척으로 쪼그라들었다. 의회는 자신들이 사단을 일으킨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국고를 긁어모아 신병을 모으고 새로운 함대를 꾸렸다. 그리고 새 함대의 이름을 발표했다. 말라연방함대. 아니지. 특난함대. 그 순간을 기점으로 말라연방이라는 국가는 공식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